경북대학교 박명호입니다. 어제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오늘 새벽까지 주무시지 못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또 제 예측하고 결과가 달라지면 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잘 나와서 결과가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기분 좋게 발제를 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평가해보고 향후 과제가 뭐냐라는 주제인데, 사실 이제 대선 끝난 지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정리해왔던 것들, 또 함께 지켜봤던 지난 한 6개월여 동안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은, 또 나은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계기들을 마련해야 되느냐라는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대선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평가를 먼저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초접전이라고 제가 붙여놨는데요. 방송사 출구조사를 보시고 아마 대부분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한 군데는 또 방향이 틀렸지 않습니까? 거긴 결국 결과적으로도 틀리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48.6%대 47.8%, 0.73%포인트 차이고 24만 7,077표 차이랍니다. 서울에서 한 30여만 표 차이가 났는데요. 거의 그 차이가 비슷하게 조금 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호남에서 거의 몰표가 나왔고요. 많은 지역에서 접전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기록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1.53%포인트 39만 표가 여태까지 민주화 이후 대선 중에는 가장 작은 차이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기록을 냈다라고 볼 수 있고, 왼쪽에는 이제 화면으로 보시기에 왼쪽에는 출구조사, 그다음에 몇몇 여론조사하고 방송사들에서 예측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채널A 같은 경우는 1% 차이를 맞췄어요. 그래서 나름의 축적된 노하우들이 이제 쌓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방송사 중에서는 KBS가 한 새벽 3시쯤 당선 유력을 가장 먼저 판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유력, 확실, 확정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태까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7년 DJ 당선 때의 1.53%포인트가 가장 적은 표차였는데,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면 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1월 5일 날 국힘의 후보가 선출된 날로부터 3월 2일 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일까지 여론조사가 총 360개가 있었습니다. 360개 조사를 제가 다 모아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거의 여론조사에서 있을 수 없는 조사들이 몇 번 있었어요. 동점이 나온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농구 경기도 아니고 축구 경기도 아닌데, 이런 거는 정말 보기 어려웠던 건데 한 3, 4개 있었던 거고, 요즘 제가 2개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동점인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초접전 대선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특징은 사모님 사과의 대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사모님 두 분이 다 사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서로 퉁치면서 선거날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그냥 갔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고, 또 앞으로도 아마 상당히 화제거리가 될 것 같은 참 특이한 대선의 하나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하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이게 있었는데, 녹취록과 폭로의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지금 당선인 확정된 이후에 대장동 특검 할 거냐 말 거냐, 서로 간에 지금 고소 고발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이거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지. 그래서 쭉 보시면 뭐 대장동 녹취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김건희 녹취록, 또 김혜경 녹취록, 대장동 녹취록은 또 한 번 나왔던 적이 있고요. 김만배 녹취록,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전날인가요? 이틀 전인가요? 나왔던 요거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어서 폭로와 녹취록의 대선이었다. 지금까지 대선에서도 이런 일이 없진 않았었지만 이번에 좀 더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설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시사평론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설이 있는데 이번 대선의 대결을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의 싸움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썩은 사과냐 덜 익은 사과냐라는, 어떤 분은 괴물 대통령이냐 식물 대통령이냐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 출구 조사를 보면은 49%의 유권자들이 이 후보를 정말 좋아해서 찍은 건 아니다랍니다. 뭐 저쪽이 싫어서, 누가 되는 게 싫어서, 그중 좀 뭐 해서 좋아서 찍었다라는 거는 47%인가 이거보다 적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라고 얘기한 유권자가 거의 절반에 가깝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 같고요. 앞서 시작하기 전에 이 기술적인 테스트 겸해서 하다가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한 게 작년 3월 4일입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총장 사퇴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물론 이때 이 검찰총장 사퇴가 정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공식적인 참여는 오른쪽에 보시는 6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계 참여를 선언하고 나서 대통령이 되는데 딱 8개월 걸렸습니다. 대단히 드문,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일이 아닐까.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미스테리한 부분이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대상인 것 같은데, 우리 정치가 특히 대통령 선거가 바깥에 계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처럼 정계로 들어와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계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더 짧게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좀 더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용장, 지장, 뭐 맹장, 덕장 해도 운장을 당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이번 대선에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6개월여 동안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미스테리하게 생각했다는 게 두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후보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당이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지지율은 높게 나타날까? 그리고 떨어질만 하면 뭔가 일이 생겨서 다시 복원을 해주거나 더 플러스 시켜준다는 거죠. 상당히 미스터리했습니다. 저만 가진 이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윤석열 후보 시절에 공약을 말씀하시거나 무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때 되게 어색해 보였어요. 뭔가 이렇게 그 익숙치 않은 거, 뭔가 그 좀 뭔가 본인도 좀 그 민망한 거,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제 후에 가면서 많이 익숙은 해졌지만, 근데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8개월 만에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무척 괴로웠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뒤에 오면서 빨리 습득을 하고 해왔지만 이 경험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일정한 양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단일화 대 단일화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가 있었고 또 막판에 이제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분석을 안 했지만 두 단일화 모두 대세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오른쪽의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가 그렇게 플러스 된 것보다는 사실은 뭐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 한 일주일 먼저 했으면은
상당히 쉽게 갈 수 있었던 거를 오히려 꼬이게 만들고 하긴 했는데 좀 찝찝하게 만들고 좀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단일화가 막판에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날 있었던 사전투표에서 호남표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는 게 아, 이게 잘못하면 트로이의 목마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역시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건데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윤, 이 양 후보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분산돼 있었던 거 아닌가. 이미 갈 만큼 다 갔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먼저 했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결과론적 후회를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선거에서는 분열 또는 갈등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통합, 연대, 화합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는 이기더라.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지더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또 연구의 대상이고 아마 상당 기간 동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시기로 비교를 하려고 이번 대선에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그러니까 두 달 조금 되는 시기고요. 19대 대선에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역시 한 두 달 남짓되는 시간 사이에 여론조사 개수를 비교해 봤더니 174개였던 19대 대선 때 여론조사가 20대 대선에서 324개가 됩니다. 185%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프랑스의 여론조사 회사가 한 10여 개 남짓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번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회사가 거의 90개 육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사람들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번에 보시면 갤럽도 틀렸고 리서치 뷰도 틀렸고 리얼미터도 거의 좀 뭐 세모쯤에 가까운데 나름 예측 조사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던 여론조사들이 다 결과적으로 틀려버렸고요.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여론조사들도 실제 투표 결과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거 여론조사가 정말 필요한 거냐, 도움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론조사 공화국이 돼버렸습니다. 원치 않게.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 것인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 대선의 그 특징이자 또 과제일 수 있는데 권력 심판의 주기가 빨라졌습니다. 보통 뭐 사실 몇 번의 케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10년 주기설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래서 문재인, 문재인 플러스. 그래서 진보 보수가 서로 한 10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5년 만에 됐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권력 심판 주기가 상당히 빨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건 여야를 불문하고 상당히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아마 기쁜 게 어제고 오늘 정도까지일 겁니다. 앞으로는 기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솔직히 좀 준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크게 고민해 온 일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근데 좀 역설적으로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 같은 스타일이 그런 걸 좀 잘 해낼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뭐 기대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정권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건 보수의 괴멸로 이어질 수 있다. 준비 안 된 보수의 괴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의 운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운으로까지 좀 진전되고 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지 않나. 어려운 그 칼날위에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걸 보시면 이번 대선의 그 득표율이 48.6 대 47.8, 0.73포인트, 24만여 표 차이라고 하는 거는 진영 대결이 할 만큼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중도 보수가 중도 진보보다는 약간의 전체적인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그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들 대부분이 보면 이념 성향 조사에서 중도 보수가 약간의 우위에 있어서 한 52대 48 정도, 51대 49 정도, 이 정도 이제 포션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득표한 47.8%, 48%는 거의 최대한 동원해낸 겁니다. 그들의 지지층은.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긴 이겼는데 그러니까 진 쪽은 지금 무척 아까운 거거든요. 사실 이게 뒤바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유세 때 한 얘기처럼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천운이 따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따라서 좋게 얘기해서 진영 대결이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난 겁니다. 세대로도 두 동강이 난 거고요. 지역으로도 두 동강이 난 거고 또 남녀로도 지금 두 동강이 난 셈이에요. 어떤 세대에서는.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 통합의 과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은 정권 교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국힘 쪽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선거였다. 기본 구도 자체가 일단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했거든요. 거기다가 그것도 참 운이 따른 거겠지만 작년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원래 없어야 되는 선거였거든요. 근데 있으면서 단일화라고 하는 방식과 또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심어줬어요. 그런 경험을,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됐다는 아주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31일부터 3월 2일 사이, 여기 좀 표시가 잘못됐네요. 360개 조사입니다. 260개가 맞네요. 11월 5일부터 360개고요. 260개 조사에 정권 교체론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정권 유지론이겠죠. 아니면 문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는 그 조사 항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었는데, 이 평균을 따져보면요. 정권 교체론이 51.6%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번에 예측했던 거, 또 여의도 연구원이 가지고 있던 그 예측치라든가 또 임박해서 나왔던 여론조사들 보면 과반이 넘었어야 돼요. 정권 교체론에 육박하거나 거기에 따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못 따라갔거든요. 그죠? 근데 국정 지지율은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보통 40% 초반 정도였습니다. 45% 이상을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47.8%, 48%를 얻었거든요. 이게 그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두 번째로 표를 많이 얻고 떨어진 겁니다. 첫 번째가 문재인 후보였는데 2012년에 48%를 얻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지지층은 최대 동원해내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추후에 분석이 돼야 될 일이겠지만 결국 두 동강이 난 사회, 정권 교체론이든 문 국정 지지든 간에 확연하게 갈라져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초반에 이제 인수위원장, 첫 총리, 첫 내각,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권력은 인사고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가 상당히 초반을 좌우할 거다. 근데 지금 보도 나오는 것처럼 이른바 그냥 그 측근들 사이에서 이렇게 한다. 이거 별로 좋은 효과 가져오기 어려울 거다. 자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이제는 그 수단과 자원이 훨씬 많이 가진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리가 됐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 그게 윤석열 후보의 캐릭터, 윤석열 당선인의 캐릭터에도 맞는 게 아니냐.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스타일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그 두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까지 포함해서 영선 전성 시대였습니다. 선출직을 그러니까 국회의 경험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여의도였죠. 그러니까 반정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윤석열 스타일이 맞을 수 있다. 캐릭터가 오히려 그런 거에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극여소야 되거든요. 계기만 주어지면 또 충분한 근거만 되면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권이 됐어요. 독자적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결국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양날의 칼일 수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는 신인이라는 것도 좋은 조건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경험이 없는 게 여태까지 보여준 게 없는 게 역설적이지만 따라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 대선에 제가 생각했던 미스테리 중에 두 번째 미스테리입니다. 정치개혁이 사라졌어요. 특히 통합정부, 정치개혁, 연합정치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야권에서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끝까지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약에도요. 고민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마나 한 얘기 해놓은 거예요.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그겁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이게 거기 그냥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굳이 있다면 청와대 조직 슬림화? 이건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치개혁이 오히려 야권의 야당의 무기인데 그래서 정권 교체론에만 그냥 기대한 거 아니냐. 정권 교체와 그 위에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렇게 컨셉을 잡아갔으면 훨씬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정치의 힘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얼마나 빠르게 했습니까? 그 전에 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마치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결국 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정치 개혁이 실종됐다는 게 이번에 이제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정치 개혁이 가능했던 계기를 보통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입니다. 2002년에 오세훈법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때는 여야를 불문하고 전부 차떼기 했어요. 탑차에다가 현차를 싣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잡고 그게 정치개혁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지만 지금까지도 오는 오세훈법을 2002년, 2003년에 만들게 돼요.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치적 이해관계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정치개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지금 총선,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이 그렇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1994년에 선거법 개혁이 그랬습니다. 기존 정치 세력들이 제도를 바꾸면 자기들한테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치 개혁을 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1988년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1994년에 일본도 그랬고 계산을 잘못했어요. 개혁을 했는데 이득은 보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아니면 정치 개혁이 좀 어렵다라고 봤던 게 여태까지의 과제였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윤석열의 정치개혁. 구체적이지 않을 때, 지금 뭔가 백지 상태일 때,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오히려 정치개혁이 가능한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좀 하게 됐었습니다.
윤석열 이 당선인이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계기나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고민도 솔직히 잘 안 해봤겠죠. 근데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건 쭉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독점의 정치, 그 다음 페이지. 네, 여기, 그 다음 페이지로. 네,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50%가 안 되는 득표를 했습니다, 어제. 49% 반올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41%는 47%인가 51%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근데 권력을 100% 독점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독점의 정치가 됐고 배제의 정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포용이라는 건 불가능했었던 거고 많은 다수결 민주주의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최악의 현실 형태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독점이나 배제의 정치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이 정치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독점의 정치가 됐기 때문에 대립과 교착의 의회 정치, 정당 집단주의, 무책임 정당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의회에 가면, 국회에 가면 지금 아마 잘못하면 우리 국회 바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거나 서로 제갈 길 가는 겁니다. 만약에 어제 윤 후보가 한 7대3 정도로 이겼으면 한 몇 개월 정도는 그걸로 몰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한 24만 표밖에 못 이겼기 때문에 저쪽도 1600만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대우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치적으로. 따라서 요 시기가 정치개혁이 가장 하기 쉬운 시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가장 좋은 시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정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과 교착 이런 것들을 다뤄갈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현재 전 부총리의 회고록 제목이 경제는 정치다랍니다. 경제도 결국 정치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혁 논의가 시작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제도고요. 여기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제도도 필요하게 되고 또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를 하지만 이 대통령제를 내각제처럼 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총리입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이번에 첫 총리를 민주당과 협의해서 윤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지명권을 아예 주는 방법도 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좀 곤란하면 추천을 해라. 서로 합의의 폭을 좀 넓힐 수 있지 않느냐. 첫 총리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총리니까 야당이 민주당이 양해하는 거로 넘어간다. 두 번째도 그렇게 하겠느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력과 그 정치개혁의 비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또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시간표와 또 제도 설계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참 아쉽게도 여태까지 공약상으로 드러난 거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다른 우리 경제사회적 갈등 해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대표해내고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정치개혁과 관련된 비전과 시간표와 그다음에 제도 설계의 고민 등이 앞으로 좀 한 두 달 동안의 인수위 기간 동안에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결국 1600만 표씩 얻은 두 후보가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쪽의 1600만 표를 얻은 당선자가 100%의 권력을 행사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번 대선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 지금 그걸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당선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정보다 50%가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